반갑습니다. 반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음악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늦가 저녁이었습니다. 노년의 철학자 스펜하우가 늘 그렇트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는데 벤치의 검은 복차림의 한 여인이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바로 그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이제 텅 비어버린 집으로 차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가 벤치에 그렇게 주저앉아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겉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어떤 이는 이제 그만 우시라고 했고 어떤 이는 힘을 내시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런 말을 던지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습니다. 다들 그 여인이 안쓰러워서 건넨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어깨가 더 움츠어들었어요. 마치 자기 슬픔이 빨리 치워야 할 짐작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때 스펜하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애 우는하고 캐묻지도 않았고 그만 올라고 다독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은 강물을 바라보며 해가 완전히 잠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나는 비로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충분히 우셨습니까? 아직 모자라면 더 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인은 참았던 울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토해내고는 신기하게도 그제야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 슬픔을 멈추라고 다그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슬픔이 제 발로 걸어 나갔던 거예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슬픔을 빨리 멈추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슬픔이 다 흘러나갈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타고난 말수만 언변이 없어도 괜찮고 멋진 명언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위로에는 따로 비밀이 있거든요. 오늘은 스펜하우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짜 위로의 결과 차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빠른 해결책을 내미는 사람보다 그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답을 알려주는 게 위로라고 믿지만 무너진 마음에는 설계도보다 따뜻한 온기가 먼저라는 걸 오늘 깊이 들여다볼게요. 60대 중반 강순옥 씨 이야기입니다. 강순옥 씨는 평생을 야무지게 살림을 꾸리며 두 아들을 길러내신 분이에요. 막내 아들이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되었답니다. 강순옥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은 노후 자금을 헐어서 아들 빚을 갚아주고 본인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순옥 씨는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 합창단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 노래라도 부르면 좀 나아질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가까운 단원 두 사람에게 맘의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반응이 영 달랐답니다. 한 사람은 듣자마자 해결책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식당은 모기 3명인데 자리를 잘못 잡은 거라고. 요즘은 배달 장사를 했어야 한다고. 빚은 이렇게 갚고 저렇게 정리하라고. 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순옥 씨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가심이 점점 더 답답해지고 어쩐지 자기가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챙긴 못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단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순옥 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말없이 건네주었어요. 그러고는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순옥아, 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했니?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겠다. 그 한마디에 강순옥 씨는 그만 울음이 터져 버렸답니다. 며칠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강순옥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똑같이 내 사정을 들었는데 왜 한 사람의 마른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의 마른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줬을까? 그러다 깨달으셨답니다. 나에게 필요했던 건 어떻게 빚을 갚으라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충분히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 일화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머문 UCLA 심리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거든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주변 사람이 구체적인 해결책과 조언을 건네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조언 없이 그저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밀하게 관찰해 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슬픔에 빠진 사람의 뇌는 그 조언을 위로가 아니라 일종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았답니다. 반면에 아무 말 없이 겉에서 등을 토닥여 줄 때는 뇌에서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걸 두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정답을 빨리 찾아내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첫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빨리 답을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감정은 논리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무너진 마음의 집을 다시 세우려면 설계도를 들이밀기 전에 따뜻한 온기로 그 사람을 먼저 녹여줘야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본래 고통받는 존재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함께 느껴주는 마음이라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내 편이 여기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 하나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무슨 대단한 말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멋진 조언을 못해줘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말없이 건네고 곁에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 건네는 다정한 눈빛 하나가 100마디 명언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메이 되어 달라고 꺼낸 이야기에 CCBB를 가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닿게 만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하소연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60대 후반 임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임정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따뜻한 분이에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는데 시집간 딸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사이가 글쎄 이번 주말에도 자기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나가 버렸다고. 나는 애 둘 보느라 주말 내내 집에 갇혀 있는데 너무 서럽다고. 임정희 씨는 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그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버렸답니다. 그러게. 내가 결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였잖니. 내가 좋다고 골라서 한 결혼이니까 이제 와서 어쩌겠니. 좀 참고 살아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에 넘어가 싸늘해졌어요. 딸은 알았어. 엄마 끊을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임정 씨는 원문을 몰라 가슴만 졸였답니다. 나는 분명히 딸 잘되라고 한 말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답답한 마음에 임정희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독서 모임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일러주더래요. 정혜야, 딸은 너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너는 판사가 되어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결을 내려버렸으니 딸 마음이 어땠겠니? 그 말에 임정혜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힌 것 같았답니다. 며칠 뒤 임정희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갯난 소리를 했다. 너 그동안 애 둘 보느라 주말마다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다 감당하느라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 한마디에 딸은 그동안 참았던 소름을 펑펑 쏟아내며 엄마 그 말이 듣고 싶었다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미국의 머문트크 대학교에서 대화 중에 일어나는 공감작용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사람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울처럼 따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구팀이 관찰해보니 대화 상대가 매 말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거울신경세포의 활동이 뚝 멈춰버리더랍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 감정에 동의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는 이 신경세포가 활짝 깨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는 순간 위로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가 100% 옳지 않다는 걸 어려움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가 옳은지 판결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해서거든요. 그럴 때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네라는 말은 마치 출렁이는 감정의 우물 속으로 차가운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가뜩이나 시끄러운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상 전체의 한계로 착각한다고 했어요.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했죠. 맞장구를 잰다는 건 그 사람의 상황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느꼈을 분노와 서러움에 동의해 주는 거랍니다. 아이고, 속이 참 많이 상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잠시 우리 안에 판사를 내려놓으세요. 누가 옳은지 따지는 그 잣대를 잠깐 내려두고 그 빈손으로 상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멀어졌던 사람의 마음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든 한 사람이 되어줄 때 관계는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만 울고 일어나라며 재촉하는 것이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에도 충분히 흘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오늘 들여다볼게요. 70대 초반 신복동 씨 이야기입니다. 신복동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 후에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복동 씨에게는 15년을 함께 사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난 빈집에서 그 개는 신복동 씨 부부에게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개가 그만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신복동 씨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개가 늘 엎드려 있던 자리만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답니다. 아니 끌 한 마리 죽었다고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청승을 떠느나 이제 그만 훌고 일어나라. 사로 한 마리 사다 키우면 되지 않느냐 하고 다들 신복동 씨가 안쓰러워서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복동 씨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셨답니다. 자기 슬픔이 그깟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더는 속마음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복동 씨는 슬픔을 꾹꾹 눌러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짐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참으니까 오히려 가심이 답답하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나중에는 가심의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한 증세까지 생기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신복동 씨가 다니던 사진 동호회의 한 회원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그깟 개라는 말도 그만 잊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복동 씨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녀석이랑 15년을 함께 사셨으면 그건 가족을 떠나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천천히 충분히 슬퍼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신복동 씨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내셨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스르 가벼워지더래요. 미국에 머문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회복 과정을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적이 있어요. 깊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그룹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주변에서 재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걸쳐 두 그룹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비교해 봤어요. 결과는 정말 분명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고 빨리 털어내라고 재촉받은 그룹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몸에 병이 생길 확률이 충분히 슬퍼한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막아버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더 무서운 병으로 골마 터지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두고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슬픔이 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는 사람에게 그만 울라고 재촉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는 사람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빨리 울음을 그쳐야 내 마음도 편해지니까. 어서 그치라고 다그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재촉일 수 있습니다. 초페노는 그래서 고통은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고통을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삶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슬픔에도 다 흘러나갈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억지로 빼앗으면 감정은 반드시 체하게 되어 있어요. 급하게 삼킨 음식이 탈이 나듯이 급하게 삼킨 슬픔도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 진짜 위로는 그 사람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일이에요. 우리 시간표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슬퍼할 때는 그만 울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비가 쏟아질 때 억지로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슬픔도 억지로 멈추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사람 곁에 우산 하나 들고 서서 비가 그칠 때까지 함께 빗소리를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슬퍼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우셔도 괜찮아요. 이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넉넉한 한 사람이 결국 슬픔에 빠진 이를 다시 미소짓게 만든답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대의 아픈 약점을 의로합시고 들춰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른의 배려는 때로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주는 데서 빛난다는 걸 오늘 함께 알아볼게요. 60대 후반 배현숙 씨 이야기입니다. 배현숙 씨는 평생을 다정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동네 봉사단체에서도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손을 보태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이 가끔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곤 했답니다. 같은 봉사단체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 자녀가 최근에 이혼을 겪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배현숙 씨는 그 동료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었어요. 발 이혼했다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속상해서 어떻게 지내요?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배현숙 씨는 정말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에 건넨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리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동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시 후에 몸이 안 좋다며 일찍 자리를 떴어요. 배현숙 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답니다. 나는 분명히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하고 집에 돌아온 배현숙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집 사정이 궁금했던 호기심도 살짝 섞여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아픈 이야기를 모두가 듣는 앞에서 꺼내버린 셈이었죠. 그 동료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만천하에 드러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먼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픈 상처나 부끄러운 약점을 상대가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줄 때 가장 큰 신뢰와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약점을 억지로 끄집어내거나 캐물을 때는 뇌에서 마치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다시 말해 위로한답시고 남의 아픈 곳을 되쳐내는 건 본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진짜 배려는 상대의 약점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 아픈 틈새를 억지로 벌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공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의 일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상처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꺼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먼저 그 상처를 콕 짚어버리면 상대는 미처 준비도 못한 채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거든요. 그 순간 우리에 대한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타인의 약점과 불행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조용히 품어야 할 무거운 연민의 대장일 뿐이라고.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 확인하려는 그 미묘한 호기심을 꾹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파헤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아픈 사정을 알게 되더라도 그걸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그저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 아픔을 아는 채 하지 않고 그저 평소와 똑같이 안아주는 그 세심한 배려 덕분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올 용기를 얻거든요. 진짜 어른의 다정함은 모른 척해주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난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진짜 위로의 네 가지 글이었어요. 어떠셨나요? 한 분 한 분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위로의 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시급한 게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평생 위로라고 굳게 믿어온 그 말들이 사실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걷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네 가지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입에 달고 살아온 바로 그 말들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사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 진실을 알고 나서 평생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내가 더 힘들었다며 자기 고생담을 꺼내는 것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필요하려고 꺼낸 내 경험담이 사실은 상대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들여다볼게요. 60대 중반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한만수 씨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셨죠. 그런데 한만수 씨에게는 본인도 미처 몰랐던 작은 버릇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만수 씨가 자주 나가는 등산동회에서 한참 젊은 후배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몸이 다 망가질 것 같다고, 주말에도 쉬지를 못한다고. 한만수 씨는 그 후배가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를 해주려고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이 사람아. 자네먼 그래도 약과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주말이 어디 있었나?
명절도 없이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어.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호강하는 거야. 황만수 씨는 정말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다 겪어봤으니 힘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후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래요.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후배는 황만수 씨에게 좀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어요. 황관수 씨는 한참 뒤에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수 형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형님은 자기가 더 고생했다는 자랑만 하시더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은 황만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나는 분명히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는 자랑으로 들었구나. 내 고생을 자랑하느라 저 사람 고통을 짓밟구나 하고 미국의 머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화 속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슬그머니 화제를 자기 경험으로 끌고 오는 현상을 분석한 거예요. 관찰해보니 상대방이 자기 고통을 털어놓을 때 내가 더 힘들었다며 자기 과거의 고생을 들이미는 사람을 만나면 듣는 사람은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대화를 멈추고 싶어 하더랍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내가 더 힘들었다는 말은 본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 내 고통은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슬픔과 고통이라는 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견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션톤 밑에 박힌 가시가 남의 큰 병보다 더 아픈 게 사람한 마음이니까요. 화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절대 자기 고생담으로 그 고통의 크기를 견주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고통을 알아달라고 꺼낸 이야기인데 갑자기 상대방의 고생담을 듣고 있어야 하니까 마치 자기 아픔이 무대 뒤로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고통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멀찌감치 바라본다고 했어요. 내 아픔은 크게 보이고 남의 아픔은 작게 보이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내 과거의 고생이라는 훈장을 잠시 가슴에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1등으로 올려놓고 내가 지금 제일 힘들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잠깐 멈추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자네가 지금 제일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가 더 큰 작건 주지 않고 지금 내 아픔이 가장 크다고 오롯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사이에 진짜 어른다운 따뜻한 관계가 피어난답니다. 6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우아하게 포장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조언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지를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60대 후반 문경자 씨 이야기입니다. 윤경자 씨는 평생을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며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신 분이에요. 워낙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분이라 살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셨죠. 그런데 그 야무진 살림 솜씨가 며느리에게는 가끔 부담이 되곤 했답니다. 운경 씨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살림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안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한다 하고, 그리고 그 조언 끝에는 꼭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단어 잘하고 우리 집안 잘나고 하는 소리니까 섭섭하게 듣지 마라. 문경자 씨는 정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평생 쌓아온 살림 지혜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시댁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문경자 씨는 영문을 몰라 서운하기만 했답니다.
나는 다 잘라고 한 소린데 애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을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마음은 잘 아는데요. 아내는 그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무거워진대요. 잘라고 하는 말인 건 아는데 그게 자꾸 내가 부족하다는 소리로 들린대요. 그 말을 들은 문경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계셨답니다. 내 좋은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뜻으로 가왔구나 하고 미국의 머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부탁하지 않은 조언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상대가 먼저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건네는 조언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강한 통제감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의 조언 끝에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이 붙으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반발심과 분노를 느끼면서 조언하는 사람을 슬그머니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에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묘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결국 지금 내 방식은 틀렸고 내 말이 옳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너를 위해서라는 말까지 붙으니 반박할 수도 없어서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각자들은 이걸 두고 선의의 가면을 쓴 통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잘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요?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선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포장지 안에 진짜 속매를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 행포라고.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면 입을 열어 조언을 쏟아내기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믿고 지켜봐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랑은 잔소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조언을 청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건가? 하고요. 상대가 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잔소리가 덜 뿐이에요. 입술 끝까지 차오르는 그 조언을 꼭 삼키고 대신 따뜻한 미소 하나를 건네보세요. 지적 대신 건넨 그 미소 하나가 서로의 마음에 가장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을 거랍니다. 7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의 강요가 사실은 미루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들여다볼게요. 70대 초반 곽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곽병철 씨는 평생을 밟고 긍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좋게 생각하면 다 풀린다는 신념으로 사셨고 실제로 그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셨죠. 그래서 곽병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긍정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병철 씨와 오랜 친구로 지내온 한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며 잔뜩 겁에 질려 찾아왔어요. 정리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는데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느냐며 손까지 덜덜댄 떨고 있었죠. 곽병철 씨는 그 친구를 안심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열일 아닐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웃어. 웃으면 복이야. 병철 씨는 정말 친구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애써 웃어 보이긴 했지만 어쩐지 표정이 더 어두워지더래요. 그러고는 곧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로 곽병철 씨에게는 통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곽병철 씨는 한참 뒤에라 그 친구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병철이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만 하더라. 내 속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더 외롭더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은 각병철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내 근정이 저 친구한테는 내 두려움 따위 듣기 싫다는 말로 들렸구나 하고 미국에 머문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독이 되는 긍정주의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극심한 두려움이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을 강요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깊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당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상태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은 듣기 불편하니까 그만 느껴라는 뜻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과 불안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긍정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진짜 이론은 긍정을 강하기 전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그래, 너 정말 무섭겠다. 나라도 무서울 것 같다 하고 그 두려움을 알아주는 한마디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빠져나올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인정받기도 전에 긍정만 강요당하면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삶의 고통을 환상이나 거짓 희망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고. 두려움을 억지로 밝은 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함께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빨리 나오라는 재촉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부터 꺼내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두려움을 먼저 알아주세요. 그래, 많이 무섭겠다.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지 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함께 떨며 손을 잡아주는 그 진솔한 모습이 억지로 지어 보이는 밝은 웃음보다 훨씬 더 하얀 빛으로 그 사람을 위로한답니다. 두려움을 함께 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 어둠 속에 누군가를 다시 걷게 만들어요. 마지막 8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장 무책임한 해피가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70대 초반 오태식 씨 이야기입니다. 오태식 씨는 평생을 다정한 남편으로 든든한 아버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 오랜 세월에 온 아내를 긴 투병 끝에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멀리 살고 있어서 이제 오태식 씨는 그 큰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오태식 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답니다. 텅 빈 집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막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아내가 늘 앉아있던 자리,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그 모든 게 오태식 씨의 가심을 흡았습니다. 그래서 오태식 씨는 가끔 만나는 친구들에게 빈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녁이 오는 게 무섭다고 털어놓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아, 이 사람아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다들 진심으로 오태식 씨가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태식 씨는 더 외롭고 막막해지더래요.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그 말은 너무 멀고 허망하게만 들렸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오태식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저녁마다 빈집에 혼자 들어가시는 게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형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러 와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오태식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외로움을 진짜로 알아준 것 같았거든요. 미국의 머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팀이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인터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말 1위가 놀랍게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이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찢어지는 고통이 묵살당하는 기분을 느꼈고 어서 빨리 잊을 떠밀리는 것 같아서 깊은 단절감을 호소했다고 해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당장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면 흉터가 질 거라는 말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사실 위로할 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습관처럼 꺼내는 가장 쉽고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는 먼 훗날의 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피를 멈춰줄 지혈제가 필요한데 말이죠. 아짜들은 그래서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는 미래의 유언을 말하기보다 지금이 순간 곁에 있어 주겠다는 약속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무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사람에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너무나 멀고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 먼 미래까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도록 지금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사실 나는 내 곁에 오래 있어 줄 자신이 없으니 시간한테 떠넘길게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초펜하우어는 그래서 현재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지금이 순간의 고통을 막연한 미래의 위안으로 얼어무리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지금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이 순간 철저히 혼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진짜 위로는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순간 함께 있어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부터 꺼내지 마세요. 대신 지금이 순간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으러 올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런 구체적인 약속 하나가 시간이 약이라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남의 슬픔을 어루만지다 보면 우리 손도 함께 차가워지죠. 그래도 그 피 묻은 손을 기꺼이 함께 부여잡아 주는 그 투박하고 진실한 온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길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8가지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짜 위로는 멋진 말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애우며 살아왔잖아요. 힘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다 너 잘하고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없었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이 엉뚱한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난 일들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저 위로하는 진짜 방법을 미처 몰랐을 뿐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의 결이었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건넸지만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말들이었어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왔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지를요. 아마 마음 한 구석이 한결 따뜻해지실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일생을 거의 혼자 살았지만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어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거든 그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저 곁에서 함께 느껴주라고. 안가 벤치에서 오는 여인 곁에 말없이 앉아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충분히 우셨습니까? 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곁에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그 따뜻함을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마음에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곁을 내어주는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늘 마음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